어제 방송 중에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청와대 그 인사비서 이제 행정관으로 있었던 신모 씨에 대한 검찰 진술. 네. 이게 이제 이게 자칫해갖고 그 사람이 입 잘못 털면 문재인 대통령 추석 전에 소환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술 거부를 했어요. 거부해야지 사실. 그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왜냐면 거죠. 이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 검찰발 그 기사로 해가지고 맞아. 그렇죠. 막 도배가 된다고 막. 그래서 원래 이게 사실은 이제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증인이라든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행정관을 불러다가 진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기소가 됐지만 이와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냥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이 사람이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사장하고 1년 동안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야. 근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핸드폰을 비롯한 가택 압수수색을 미리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지. 아무런 사전 전달도 없이 압수수색을 먼저 때린 거야. 그래 놓고 와서 진술을 하래. 그러니까 나는 수사 보고서나 결과 보기 전에는 나 답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여기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 된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라. 강제로라도 구인해갖고 신문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 씨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진술하는 건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참여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도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 주려 한다는 입장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시기에 급하게 이걸 조진 건 뭐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뭔가 있어 보이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렇죠. 장난질이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살벌하고 이 정권이 막 오래될 것 같고 이 자칫하면 내가 구속될 위험이 있겠구나 그러면 검찰하고 좀 딜을 칠 건데, 이분 보기에도 얘는 너무 무리하는데 이거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라는 판단이 드니까 일단은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역으로 또 공작을 하겠죠. 이제부터 나올 얘기가 그걸 겁니다. 이상직 회장하고 수십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취업 청탁이나 뭐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앞으로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근데 일단 재판부가 증언 거부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한 거는 뭔가 꼴리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해갖고 마치 이상직 의원한테 이분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취업 청탁을 하거나 대우나 뭐 이런 걸 해준 걸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분은 이 프레임을 오랫동안 겪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상직 씨가 본인 항공사에 태국 지사를 차리고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한 거 맞아요. 그 과정 중에 이상직 의원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과정 중에 과연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냐, 내지는 특혜를 주었느냐, 아니면 사위가 가갖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었느냐, 또는 그거지. 대통령실이 가가지고 전화해서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사위 누굽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 저 이사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월세 85만 원짜리 태국 집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지사장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하던 일 자체가 대통령 친인척 관련 하던 거니까
그렇죠. 왜 채용을 했냐? 그렇죠. 어떤 대우를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한 특혜 여부나 이런 뭐 따로 뭐 하는 건 없냐라는 거를 체크하기는 했겠지만, 만일에 미리 청탁을 했다 그러면, 한두 번 전화로 끝나지, 10번, 20번씩 몇십 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8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거의 3일에 한 번꼴, 4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탁이 됐으면, 취용이 됐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끝이지. 끝이지. 계속 관리를 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였죠. 관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뒤쪽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 엄격하셨대요. 당연하지. 그래서 진짜 단호하게 정말 꼼꼼하게 이거 안 된다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오게끔 제대로 관리해라 통제해라. 그래서 그 사위라는 분을 나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찌됐거나 문다혜 씨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과정 중에 그 사모님이 김정숙 여사가 반대를 굉장히 했죠.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너무 장인어른을 존경해가지고 장인어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갖고 법조계 출신도 아니면서 갑자기 모든 걸 때려치고 로스쿨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결혼 후에. 그랬는데 그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이제 말하자면 장인어른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뭐 이런 청탁을 했는데 절대 안 해줬대. 당연하지. 그래갖고 로스쿨을 못 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성정이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거에 너무 단호해서 사실은 섭섭하다는 얘기가. 문재인 그런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친동생마저도 형한테 너무 섭섭하다고 나는 형 덕을 본 게 없는데 오히려 형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뭐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하겠어. 근데 어찌 됐거나 이런 류의 사건을 가지고 뭔가 비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저께 뭔가 이제 큰 기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은 본문에 이제 섞어가지고 정리해서 나갈 건데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큰 덫에서 하나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하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지랄 발광하고 있잖아요. 예. 그와 비슷한 사안으로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 김건희가 다 털었다. 디올백은 끝이다. 이제 도이치모터스만 털면 된다. 곧 있으면 이제 2차 시기 주가 조작에 대한 1심 판결이 있는데 그것만 털면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최재형 목사가 또 수심위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안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 받아들여줄 거면 불러서 중의원이라도 시켰을 건데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재형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이라고 보고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이걸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았는데 이원석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원석이가 이미 아침에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 수시민 존중하고 오후에 누구 수시민 안 받는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둘 다 하루에 존중해 버린 거예요. 허허. 그래서 수심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여러분이 뭐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검찰개혁위원회의 일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뭔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민간 기구가 제동을 걸거나 이걸 재심의할 수 있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그동안 이거를 검찰이 역으로 악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수심위 자체에 대한 어떤 무용론이 나오고 비판이 막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 걸 받아들였다는 거는 수심위 스스로도 야, 이대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수심위원장 요구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저항을 보여준 거라고 봐져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있는 250명 수심위 의원들 중에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15명. 15명이요. 지난번에 김건희 거는 뽑는다고 뽑았는데 15명이 8건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로 무혐의를 했잖아. 참 이게 경교롭죠? 공교로워. 250명 중인데 15명이 6건이니까 무려 80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야. 80가지 의견에 대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수심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일 수심위가 심의 5시간 만에 김 여사 불기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불공정, 불투명 심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여론이 최재형 수심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추석 때 개운하게 국민들한테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어저께 촬영도 끝냈대. 그래서 이 설 때는 직원들이랑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 동원 안 하고 다문화 가정 또는 또 뭐 결선 가정 이런 데 불우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고 또 뮤직비디오를 찍었대 어저께. 김건희도 찍었대요. 당연히 찍었죠. 입 벌리면 침 나올 텐데 왜 벌리는 아무튼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존나게 딥페이크 지금 CG 처리하면서 이쁘게 편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부가 딥페이크와 관련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예요. 그렇죠. 그 얘기 나오니까 더 생각이 난다. 딥페이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로 했던 여성가족부가 이걸 맡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여성가족부. 근데 여성가족부는 6개월째 장관이 없거든요. 도대체 딥페이크를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있었구나. 아직도 있어요, 그게. 근데 딥페이크를 여성가족부에 할당을 해갖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좋은 거 왜 검찰이 하지? 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불기소 의견 자체가 이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이번 달 말까지 최소한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사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네. 요 수심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검찰시민위원회는 또 다른가 봐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받아들여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아니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입 벌리면 침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턱 건드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흐른다고 이렇게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씹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침 나오는 거 발견한 사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